제가 들려드릴 95번째 소설은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고리대금업으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평생 부끄러움을 갖고 살았어요. 대학 시절에는 여자와 동반 자살도 했었고요. 마약에 중독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즈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후 정신적 피폐함에 빠져있던 일본 젊은이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작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1948년 39살 때 연인과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일본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적 작가인데요. 데카당스 문학은 프랑스에서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어요. 태폐주의, 염세주의에 가깝고요. 지성보다는 관능, 도덕 질서보다는 죄에 치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들레르, 랭보, 오스카 와일드 이런 작가들이 대표적인 데카당스 작가입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문학은 자기 파멸의 상징으로 보면 됩니다. 그의 소설들은 대부분 그런 성향이고요. 그의 대표작 중에 사양이라는 소설은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사양은 다자이 오사무가 죽기 1년 전에 쓴 소설인데요. 거기에는 약간 희망적인 뉘앙스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을 하려고 하면서 인간 실격을 할까 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인간 실격을 선택했는데요. 사양도 나중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48년에 출간되었는데 다자이 오사무가 30년대 자살 시도를 했었고요. 소설의 상당 부분이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쓰여졌으니까 시간적 배경을 1935년 앞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오바 요조입니다. 요조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동북지방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병치료를 했습니다. 그는 늘 배가 고프질 않았는데 그건 의식주가 넉넉한 집안이어서가 아니라 공복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없었어요. 배가 고파 뭘 먹은 기억은 없고 그저 먹어야 되니까 먹는 시기였어요.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가족이 다 같이 하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가족 전부가 독상을 두 줄로 마주보게 늘어놓고 밥을 먹었어요. 막내인 요조의 자리는 제일 끝이었습니다. 고풍스런 시골집. 식사하는 방은 어둠침침했고 모두 말없이 밥을 먹는 모습은 언제나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조는 추위에 덜덜 떠는 듯한 기분으로 밥알을 조금씩 입에 쑤셔 넣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지,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하는 것은 집안에서 꿈틀거리는 영혼에게 기도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으니 이래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그에게 너무도 난해하고 협박처럼 들렸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개념과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갖게 되었고 그 불안 때문에 밤이면 잠을 못 이루고 신음했습니다. 커가면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점점 알 수 없어졌어요. 자신만 혼자 이상한 사람인 듯하여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죠.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고 사소한 꾸중이라도 그에겐 청천벽력과 같아서 말대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싸움도 자기 변명도 못하고 남이 자신에게 욕하면 내가 엄청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그 공격을 잠자코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미칠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사람들과 대화도 거의 못 나누었는데 어떻게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얼굴에서 사자나 악어보다도 더 끔찍한 동물의 본성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익살을 떠는 거였어요. 익살로 간신히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익살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1000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위기 일발의 진땀나는 서비스였어요. 늘 인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요조는 자신의 고뇌를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자에 담아두고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숨긴 채 그저 천진난만한 낙천가인 척 가장하면서 익살스럽고 약간은 별난 아이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익살로 가족들과 머슴과 하녀들을 웃겼어요.
한여름에 혹겹 여름옷 안에 빨간 스웨터를 껴입고 복도를 걸어다녀 식구들을 웃겼는데 좀처럼 웃지 않는 큰형까지도 웃음을 터뜨리며 요조를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익살의 소재는 끊이지 않았는데 그건 매달 신간 소년 잡지를 정기 구독했고 여러 가지 책을 독교에서 주문해 읽었기 때문이었어요. 몸이 약해 학교를 자주 빠졌지만 그러면서도 공부를 잘했고 익살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웃겼기 때문에 하마터면 학교에서 존경을 받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요조는 존경받는 게 두려웠습니다. 고요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다가 전지전능한 누군가에게 간파당하는 날엔 죽기보다 더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 요조가 생각하는 존경의 정의였습니다. 인간을 속여서 존경을 받는다 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알고 있을 거라는 것.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낄 노여움은 상상만 해도 두려웠어요. 요조는 장난꾸러기로 보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점점 장난꾸러기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집안의 하녀와 머슴에게 호된 일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그걸 아버지 어머니에게 일러바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부모조차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누구건 인간에게 무언가 진실을 호소한다 해도 결국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 논리에 져버리는 게 고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속해 있던 정당의 고명한 인사가 마을에 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참석했던 사람들 중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이들이 그날 밤 연설을 마구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걸 요조는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요조의 집 객실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오늘 밤의 연설에는 대성공이었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서로 속이면서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 입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산뜻한 불신이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요조는 커가면서 서로를 속인다는 사실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갔어요. 자신도 익살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만 속이면서 살아가더라도 자신감 넘치는 인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을 누구도 자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음이 애석했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인간이 두려워 익살 같은 것 뒤에 숨지 않아도 되었을 거였기 때문이었죠. 요조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동북지방의 중학교에 입학했고 학교 가까이에 있는 집안과 먼 친척되는 사람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집을 떠나 살게 되었는데 그게 아주 편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여전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격렬하게 꿈틀거리는 익살에 대한 연기는 점점 자연스럽고 활달해져서 반 애들과 선생님들을 웃겼습니다. 같은 반 학생 중에 다케이치라는 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철봉을 할 때 요조는 웃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모두 폭소를 터뜨렸는데 다케이치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너 일부러 그랬지? 라고 속삭였어요. 요조는 그날부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뭐라든 다케이치는 낱낱이 간파하고 있을 것이며 이걸 퍼뜨리고 다닐 것 같아 두려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루 24시간을 곁에 붙여서 감시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고 차라리 다시 없이 친한 친구가 되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그가 죽거나 자신이 죽으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조는 다케이치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고 그의 골마에 있는 귀를 치료해주면서 친해집니다. 어느 날 다케이치는 고호의 그림 자화상을 선물이라고 주면서 그건 도깨비 그림이라고 말했어요. 당시에는 프랑스 인상파의 그림이 유행했었고 고호, 고갱, 세잔느,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의 그림을 알고 있었지만 고호의 자화상을 도깨비 그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요괴를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보고 싶어하는 심리.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일수록 폭풍우가 강하게 몰아치기를 바라는 심리를 요조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도깨비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산할 정도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슴속에 눌러 감추어온 자신의 정체였죠. 겉으로는 명랑하게 웃으며 남들을 웃겼지만 실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음산한 마음. 요조는 그 그림을 다케이치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학교 미술 시간에는 도깨비식 화법을 숨긴 채 그냥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리는 평범한 화법으로 그렸습니다. 요조는 고등학교에 갑니다. 미술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그를 고등학교에 보내 관리로 만들고 싶어 했으므로 저항하지 못하는 요조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4학년을 수료한 뒤 5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도쿄의 고등학교에 시험을 쳐 합격했어요.
도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기숙사에 들어갔으나 불결함과 조악함에 질렸고 애초에 그에게 단체 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폐결핵 진단을 받아 기숙사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도쿄에 있는 아버지 별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회가 열릴 때 도쿄에 와서 지냈기 때문에 별장을 갖고 있었으며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머물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날들을 요조는 집 지키는 노부부와 셋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자주 빼먹었는데 그렇다고 나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지가 상경하면 매일 아침 서둘러 등교했지만 학교보다 혼고의 세다기동에 있는 서양화가 선생의 화실에 가서 대생 연습을 했어요. 그 화실에서 호리키 마사오라는 미술학도를 만나게 됩니다. 호리키는 요조보다 나이가 6살 많았어요. 사립 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 아틀리에가 없어서 이곳에 와 서양화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요조는 호리키가 자신과 형태는 다르지만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호리키와 같은 인간을 경멸하고 때로는 그와의 만남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같이 놀기에는 괜찮은 상대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즈음까지도 요조는 혼자 전차를 타면 차장이 무섭고 가부키 극장에 가고 싶어도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현관, 계단 양쪽에 늘어서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무섭고 레스토랑에서는 등 뒤에 조용히 서서 접시가 비기를 기다리는 웨이터가 무섭고 특히 돈을 치를 때의 그 어색한 손놀림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는 도쿄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으므로 집 안에서만 뒹굴었는데 호리키에게 지갑을 맡기고 같이 다니니 괜찮았습니다. 호리키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최대의 효과가 나게 쓸 줄 알았으며 술집이나 매춘부에게 가는 것도 돈을 적게 들이고 호사스럽게 즐겨야 한다고 현장 교육까지 시켜주었어요. 게다가 호리키는 온종일 시시한 얘기를 계속 떠들어대서 같이 다닐 때의 어색한 침묵에 빠지게 될 염려도 없었습니다. 술, 담배, 창녀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걸 요조는 알게 되었어요. 최신 유행을 쫓는 호리키는 요조를 공산주의 독서회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요조는 거기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속을 알 수 없는 더 끔찍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욕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허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 무엇. 요조는 그 모임에 열심히 나갔는데 그건 공산주의 사상의 심취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합법적인 단체라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서였어요. 인간. 그건 비참한 패자나 악독한 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자신을 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음지의 존재여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다정한 마음이 들고 끌렸어요. 독서회에서 주는 임무를 하다가 체포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 상관없었고 죽음에 이른다 해도 매일 사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며 사는 것보다는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의원 임기가 다 끝났고 더 이상 선거에 나갈 의향이 없어서 아버지는 도쿄에 있는 별장을 처분했어요. 요조는 센가의 모리가와동에 있는 곳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달 용돈을 받았고 돈이 떨어져도 별장 부근이 어느 가게에서든 외상을 줘도 나중에 아버지가 해결하곤 했었는데 이젠 다달이 받는 송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송금 받는 돈은 늘 일찍 바닥이 났고 고향집의 누나, 형, 아버지에게 번갈아가며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썼고 그것도 모자르면 호리키가 가르쳐준 전당포에 갖고 있는 것들을 맡기고 돈을 받아서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늘 돈에 쪼들리는 생활은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럴수록 거리로 뛰쳐나가 호리키와 돌아다녔고 공산당 운동도 계속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혼자서 전철도 타게 되었고 도쿄 거리를 혼자 다니는 것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카페에서 일하는 아가씨인 스네코를 알게 됩니다. 스네코는 요조보다 2살 위로 왠지 고립된 느낌의 여자였어요. 그녀의 남편은 사기꾼으로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고 그녀는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 스네코는 초라하고 궁상맞은 여자였고 요조는 자신과 그녀가 어떤 부분에서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어서 그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해방된 기분으로 밤에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웠어요.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이었고 솜방망이에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에 상처를 입기 전에 얼른 이대로 도망치고 싶어 안달하면서도 도망치지 못하고 연막을 치는 거라고
자신이 딱 그런 인간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스네코가 사랑스러우면서도 불쌍했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사는데 지쳐 있었고 요조도 세상에 대한 공포, 번거로움, 돈, 예의, 여자, 학업 이런 것들을 견디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녘에 그녀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가마쿠라의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스네코는 죽었고 그는 죽지 않고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자살 기사는 아버지 명성 때문에 신문에 꽤 크게 보도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집안의 명령으로 넙치라는 별명의 남자가 요조를 돌보게 되었어요. 넙치는 쿠보의 의과대학 근처에서 작은 골동품 가게를 했으며 2층이 살림집이었어요. 요조는 넙치의 집에 온 이후로 익사를 연기할 의욕조차 잃고 거의 완전히 멍청한 식객이 되어 하루를 보냈어요. 넙치는 가끔 장래에 뭘 할 것인지 계획을 물었지만 요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길을 가다가 조금 아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 비슷한 얼굴이라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쾌한 전율이 엄습했어요. 그는 자신이 남들을 사랑하는 능력에는 결함이 있음을 느낍니다. 갈 데가 없어서 경멸하면서도 어울렸던 호리키를 찾아갔고 거기서 호리키에게 잡지 그림 컷을 맡기로 온 시즈코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녀는 28살로 신주쿠에 있는 잡지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6살 난 딸이 있고 남편과는 4년절 사별했어요. 그녀는 요조를 보자마자 가여운 느낌과 함께 관심을 가졌고 요조는 넙치의 집으로 가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정부처럼 같이 살았어요. 시즈코가 잡지사에 출근하면 그녀의 딸과 둘이서 얌전하게 집을 지켰어요. 딸은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는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시즈코가 그 그림을 보고 감탄하면서 회사 편집장에게 다리를 놓아주었고 요조는 만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요조의 행동에 기가 막혀 완전히 절연을 서던했고 이후 그는 시즈코와 떳떳한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매일 술을 마셨고 마시다 보니 주량이 점차 늘어갔어요. 고엔 지역 부근뿐 아니라 신주쿠, 긴자 방면까지 원정을 가서 마셨고 점점 거칠고 야비한 술꾼이 되어갔습니다. 만화를 그려서 버는 돈은 술값으로 들어갔고 그 돈도 모자라면 시즈코의 옷가지를 들고 나가 전당포에 잡히고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즈코와 행복한 그녀의 딸을 보며 자신 같은 멍청이가 두 사람을 망쳐놓을 거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기도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만일 하느님이 들어주신다면 착한 모녀에게 행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 요조는 그 집을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교바시 근처의 스탠드바 2층에서 바의 마담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는 점차 세상을 조심하지 않았고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협박들, 세균이 우글거린다는 과학의 유령, 도시락이 밥을 3알씩만 남겨도 쌀 몇 섬이 없어지는 셈이라던가 10,000명이 하루에 휴지 한 장 절약하기를 실천한다면 펄프가 얼마만큼 절약된다는 과학적 통계, 이런 과학의 거짓과 통계의 거짓, 수학의 거짓을 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해서 아래층의 가게 손님들을 만나려면 술을 한 잔 벌컥 마시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매일 밤 가게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가게 손님들에게 유치한 예술론을 펼치곤 했습니다. 그의 그즈음 기쁨은 손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손님한테서 술을 얻어먹는 거였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잡지뿐 아니라 역에서 파는 조악하고 음란한 잡지 같은 데에도 그의 만화가 조시 아키타라는 필명으로 실렸어요. 스탠드바의 건너편에 작은 담배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의 18살 되는 아가씨 요시코는 요조를 볼 때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가 취해서 맨홀에 빠졌을 때 구해서 치료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요조는 어둠컴컴한 가게 안에 앉아서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요시코의 하얀 얼굴에서 더러움을 모르는 숭고함을 보았어요. 그는 자신이 술을 끊으면 결혼해달라고 했고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요조는 처음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의미가 생김을 느낍니다. 결혼해서 봄이 되면 둘이 자전거를 타고 아오바 폭포를 보러 가겠다는 소망도 가졌어요.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스미다강 근처에 있는 목조로 된 작은 2층 건물이 1층에 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술을 끊었고 직업이 된 만화 그리기에 정성을 쏟았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둘이 영화를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방에도 들렸고 화분을 사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이 어린 신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어쩌면 자기도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속이 따뜻하게 덮여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호리키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요전은 자신과 호리키는 이상하게 닮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이 있으면 경멸하면서도 같은 수준으로 변해서 시가지를 싸돌아다니곤 했어요. 다시 술을 마셨고 너무 취했을 때는 스탠드바의 시즈코네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어요. 호리키는 요조를 비난하면서도 어울렸고 그걸 알면서도 요조는 호리키와 어울렸어요. 요조와 동반 자살을 했던 스네코 이야기를 끄집어내 그에게 죄라는 것에 대해 상기시켰고 요조는 반항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아래층에서 아내 요시코가 가끔 들르는 상인과 정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노여움이나 혐오나 슬픔이 아닌 공포를 느꼈어요. 그날 밤부터 머리에 새치가 나기 시작했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었으며 인간을 의심하게 되어갔습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어떤 인간에게 접근하더라도 그 상처가 쓰리게 살아났어요.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 요시코에 대한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를 살아가게 한 것은 요시코를 향한 순결무구한 신뢰심이었고 그건 그의 인생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의 상큼한 감정이었어요. 요시코는 매일 그의 눈치를 보며 쩔쩔맸고 그녀가 이렇게 평생 비굴하게 사는 것도 요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요시코를 생각하면 쓸쓸했고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모르핀을 맞기 시작합니다. 여자 약사는 그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자 술을 끊어야 한다면서 정 견딜 수 없을 때 모르핀을 한 대 주사하도록 처방해 주었어요. 처음 모르핀을 자기 팔에 주사하고 나서 불안감과 초조함과 수치심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때 늙었던 활기를 요조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주사를 맞으면 몸이 쇠약해진 것도 잊을 만큼 기운이 나서 만화를 열심히 그릴 수 있었어요. 하루에 1개에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었고 그는 중독이 되어갔습니다. 약사가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는 점점 주사 횟수를 늘렸어요. 한밤중에 약국문을 두드려 약을 빼앗듯이 사오기도 했고 약사와 추잡한 관계까지 맺으면서 주사약을 얻어냈어요. 약국에는 엄청난 액수의 빚이 생겼고 약사는 그의 얼굴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고 이렇게 주사를 맞다가 죽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날 밤엔 10개분의 약을 한꺼번에 주사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 넙치와 호리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쇠창살이 끼워진 창에서 병원 마당의 작은 연못에 빨간 수련이 피어있는 것이 보일 때 입원을 했는데 3달이 지나고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큰형에게서 지난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건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젠 없다는 걸 의미했고 그의 고뇌의 항아리는 이제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얼간이가 되어갔어요. 큰형은 도쿄를 떠나 시골에서 요양하기를 권했고 준비를 해주었어요. 고향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동북지방의 따뜻한 바닷가 온천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큰형은 오래된 시골집을 사서 늙은 식모를 한 사람 붙여주었어요. 3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는 살이 찌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면서 가끔 혈담을 쏟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는 27이었지만 머리는 백발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40살 이상으로 보았어요. 요조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요조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건 공감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 존경받는 두려움, 익살 뒤에 숨는 것, 경멸하지만 솔직할 수 없어서 어울리는 것, 비합법적인 것의 편함, 상처 입기 전에 도망치고 싶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조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지요. 퇴폐적이라는 건요, 퇴폐의 몸을 맡겨버리거나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만 도취되어 있는 탐미적인 경향일 수 있지만 그런 파괴를 통한 재생의 개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순수함에 목말란 한 젊은이의 파멸은 타인의 위선에 여지없이 쓰러졌어요.
허위로 가득 찬 사회 질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죠. 나약한 인간이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주는 건 차라리 그 상처를 드러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게 최선 아닐까 합니다. 살다 보면 정상궤도에서 머무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걸 유지하느라 사는 동안 내내 숨가쁠지라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도덕심이고 책임 아닐까 하는데요. 인간답게 사는 것조차 힘든 현실. 유저는 자기 스스로 정한 자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가 두려워한 것들은 아주 소심할 수밖에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건너뛸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유저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건 우리들은 대부분 잘 건너뛰고 도덕적 가치를 경멸하면서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춘이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어쩌면 성장하기 위한 통과 의례일 수도 있는데요. 데카당스 문학이 한 장르로 자리 잡은 건 이걸 인정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인간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끈질기고도 지독하게 현실을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 이해가 가장 어려운 존재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